어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며느리 최설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이정숙은 휴게소 벤치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등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웠다. 엄마, 저도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아들 한도윤이 설인을 따라 일어섰다. 정숙은 이상했다. 도윤은 금연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평생 그래왔듯 자식들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천천히 다녀와. 여기서 쉬고 있을게. 정숙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20분.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들른 천안 휴게소였다. 도윤 부부가 어머니 모시고 시내 구경이나 하자며 제안한 드라이브였는데 왠지 분위기가 어색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휴게소 화장실은 건물 저편에 있었는데 도윤과 설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 구역도 마찬가지였다. 15분째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뻑뻑했다. 화장실로 향하며 주차장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도윤의 검은색 소나타가 없었다. 아니, 설마. 정숙은 다급히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65세의 다리로는 빠르지 않았지만 필사적이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다. 차는 없었다. 실수겠지. 다른 데 주차했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게소 건물로 돌아갔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다. 여성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설이는 없었다. 흡연 구역으로 갔다. 담배 연기 사이로 도윤의 뒷모습을 찾았다. 역시 없었다. 오후 4시가 되었다. 정숙은 벤치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인에게도 걸었다. 같은 음성 멘트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휴게소 직원이 다가왔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가족을 잃어서요. 혹시 방송으로 찾아드릴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5시가 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똑같았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도윤아, 어디 있니?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다. 진짜 놀라는 것 같았다. 아니면 연기였을까?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너희들 화장실 간다고 하고. 어머니. 그게, 긴 침묵이 흘렀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는 이미 서울에 와 있어요. 뭐라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윤아, 농담이지? 어머니 휴게소에서 버스 타고 어디든 가세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도윤아!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뚜뚜뚜. 통화가 끊어졌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인에게도 걸었다. 같은 메시지였다. 오후 6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볼을 적셨다.
아니면 눈물이었을까?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다. 65년을 살면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휴게소 사람들이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정숙만 홀로 벤치에 남았다. 비가 점점 세졌다. 평생 헌신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빗물이 옷을 적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그저 짐이었구나. 휴게소 벤치에서 65세 노인 이정숙은 생애의 가장 깊은 절망을 맛보았다. 40년간 기른 아들에게 25년간 며느리 노릇해준 서린에게 버려진 것이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다. 정숙의 흰 머리가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휴게소 직원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다.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젊은 직원의 걱정 어린 눈빛이 보였다. 낯선 사람의 따뜻함이 더욱 처절하게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일어섰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도윤의 차는 없었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40년간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며느리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이제 끝이구나. 정숙은 속삭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절망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비는 밤새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시내버스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녀의 얼굴은 누가 봐도 많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전날과 달랐다. 절망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사님, 청구동 한신아파트에서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다. 도윤을 낳고 기르며 온갖 추억이 담긴 곳.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들이 스며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정숙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게 뭐야? 집 앞 현관문에 매매계약 완료라는 부동산 딱지가 붙어 있었다. 정숙은 황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다.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다. 왜 이래? 다시 시도해봤다. 분명히 자기 집 열쇠인데 맞지 않았다. 그때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나왔다. 어머 정숙이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순옥이 아주머니, 우리 집이 왜 이래요? 열쇠가 안 맞네요. 김순옥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어머니 그게 며칠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도윤 씨하고 며느리가 와서 짐 다 빼갔는데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새 집 얻었다고 어머니도 함께 이사 간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셨는데요. 정숙은 벽에 기대어 서야 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주머니, 며칠 전이 정확히 언제예요? 글쎄요. 3일 전쯤 트럭까지 와서 이삿짐 다 가져갔어요. 도윤 씨가 어머니는 친척 집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3일 전 정숙이 시골에 있는 고모님 댁에 다녀온다고 한 날이었다. 도윤이 어머니 고모님 뵙고 오세요. 저희가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라고 했던 그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정숙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다. 40년을 산 집의 매매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다. 어머니 이 집 소유주가 맞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3일 전에 도윤 씨가 오셔서 어머니 위임을 받아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위임? 내가 언제 위임을 줬다고요? 여기 위임장이 있는데요. 어머니 도장도 찍혀 있고
정숙은 서류를 받아봤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찍은 도장이 아니었다. 이건 가짜예요.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이임장이 위조라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나는 집 판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그럼 이건 큰 문제예요. 이미 계약금도 받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잔금까지? 네, 어제 잔금 처리됐어요. 도윤 씨가 직접 받아가셨고요.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얼마에 팔렸어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3억 2천만 원. 4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집의 값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도윤이 가져갔다. 정숙은 부동산에서 나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어머니, 도윤아, 우리 집을 왜 팔았니? 어머니, 그게 3억이 넘는 돈을 내가 다 가져갔다고? 그게 사실이야?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끝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가 그 돈으로 새 집을 사서 같이 살 계획이었어요. 그럼 왜 나를 휴게소에 버린 거야? 그건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셔서 서린이가 힘들어해서. 도윤아,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너는 지금 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요. 40년 전에 너를 낳아서 기른 게 잘못이었구나. 어머니, 이제 집도 없으니까 거리에서 죽으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몫은 따로 마련해 놨어요. 내 목! 네, 고시원 하나 계약해 놨어요. 월세는 6개월치 미리 넣어 놨고요. 정숙은 헛웃음이 나왔다. 고시원? 어머니 혼자 살기엔 충분할 거예요. 도윤아, 너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고시원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저희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 없이. 뚜뚜뚜.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다. 정숙은 길 한복판에서 멈춰섰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40년을 기른 아들이 자신을 없애고 싶어 했다. 며느리는 자신을 짐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그 순간 정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고시원 주소 신림동 201호. 열쇠는 사무실에서 받으세요. 마이너스 도윤. 정숙은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40년 모자 관계의 마지막 인사가 고시원 주소였다. 참 잘했다, 도윤아. 정숙은 중얼거렸다. 참 잘했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신림동 고시원.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고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40년간 30평 아파트에서 살던 정숙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다. 가져온 짐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활용품. 평생 모은 것들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참 허무하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벽에는 이전 세입자가 남긴 달력이 걸려 있었다. 정숙은 달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25세에 결혼해서 26세에 도윤을 낳았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았다. 도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도윤이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다. 며느리 서린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린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다.
서린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주고 서린이 아이를 낳으면 손자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린은 아이를 갖지 않았다. 아직 이르다는 이유였다. 10년이 지났다. 서린은 여전히 아이를 갖지 않았다. 대신 정숙에게 점점 냉랭해졌다. 집안일에 간섭한다고 했고 음식 솜씨가 맛없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TV 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했다. 도윤은 그런 서린의 편만 들었다. 어머니,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어머니, 서린이가 예민해요. 언제나 서린의 편이었다. 40년간 키운 아들보다 10년 산 며느리가 더 소중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장에서 정숙이 눈물을 흘리자 서린이 말했다. 어머니, 너무 울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도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가 씩씩하게 지내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슬픔조차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감춰야 했다. 정숙은 달력에서 눈을 떼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65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살이 깊게 팬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세월에 굽어진 어깨.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65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했지? 아들을 위해 살았다. 며느리를 위해 참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결국 버려졌다. 순진한 바보였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착한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 참는 어머니.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돼?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달라 보였다. 순종적이고 온화했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다. 정숙은 거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새로운 자신이 보였다. 나를 버린 너희들에게 나도 보여줄 게 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40년간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며느리를 위한 끝없는 인내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착하고 순진한 어머니 이정숙이 죽어가는 소리였다. 대신 새로운 정숙이 태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정숙,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정숙,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정숙. 도윤아, 서린아. 정숙은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나도 빼앗겠다. 너희가 나한테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고시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순진한 어머니 정숙의 장례를 치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수의 여신이 태어났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행을 찾았다. 신한은행 청구동 지점. 30년 넘게 다닌 익숙한 곳이었다. 어머님,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정숙의 단골이었던 김미영 과장이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정숙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다. 도윤도 서린도 모르는 비밀 통장이었다. 어머, 이 통장 정말 오래되셨네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든 거예요. 남편 한정호가 살아있을 때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이 통장에 넣어놨다. 정수가 이건 우리만 아는 비상금이야.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쓰자고 했던 그 돈. 남편이 죽은 후에도 정숙은 이 통장을 건드리지 않았다. 도윤에게 줄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두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 잔고 확인해 주세요. 김미영 과장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어머님, 이거 맞나요? 얼마인데요? 8,400만 원입니다. 정숙도 놀랐다. 생각보다 많았다.
20년간 이자가 복리로 쌓인 결과였다. 그리고 어머님, 여기 정기예금도 하나 있네요. 남편분 명의로 된. 정기예금? 네, 만기가 다 됐는데 아직 찾지 않으신 것 같아요. 3천만 원짜리예요.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총 1억이 넘는 돈이 있었다. 도윤이 몰랐던 돈이. 그리고 어머님, 김진영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남편분 명의로 된 토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토지. 네, 파주에 있는 땅인데요. 작년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정숙은 기억했다. 남편이 결혼 초기에 나중에 값이 오를 것 같다며 산 땅이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최근 감정가로는 2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개발구역이라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통장에 1억 1천만 원과 토지 2억 5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있었다. 도윤이 빼앗아간 집값보다 많은 돈이었다. 과장님, 이 토지를 제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상속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럼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통장 새로 만들어 주세요. 도윤이가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정숙의 걸음걸이가 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췌하고 절망적이었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당당했다. 이제 시작이다.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도윤과 설인이 자신을 무일푼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부동산이었다. 파주 땅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봐야 했다. 어머님, 이 땅 정말 좋은 곳에 있네요. 부동산 중개사가 지도를 보며 말했다. 여기 내년에 지하철역 생겨요. 그럼 지금보다 2배는 뛸 거예요. 2배요? 네, 최소 5억은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 혹시 매도 생각 있으세요? 지금도 매수 문의가 많이 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팔겠어요. 그래도 연락처 남겨놔요. 좋은 조건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온 정숙은 카페에 앉아 생각했다. 총 자산이 4-5억 원. 이 정도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복수해야 했다. 그래야 도윤과 설인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재산 편취 고발, 위조 서류, 부모 유기. 여러 키워드들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모 유기죄였다. 2007년부터 신설된 범죄로 자식이 부모를 고의로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히 내 상황이네. 정숙은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박지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가족 분쟁 전문 변호사로 특히 노인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했다. 정숙은 전화를 걸었다. 박지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이신지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재산을 편취했어요. 고발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도윤아, 설인아. 너희들이 버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정숙은 고시원에서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다. 법적 대응, 언론 공개, 사회적 제재.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할 것들이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도윤과 설인의 약점들을 적었다. 도윤의 직장, 설인의 인맥, 그들의 사회적 평판.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제 내 차례다. 정숙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마치 전쟁터를 밝히는 신호탄 같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숙은 박지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에 위치한 20층 건물의 한 층 전체가 그의 사무실이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이정숙 씨? 박지연 변호사는 45세 정도의 중년 남성이었다. 단정한 정장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커피 드실까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법조인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가족 분쟁 전문 변호사 인증서도 보였다. 어머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들분이 어머님을 버리고 재산을 빼앗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휴게소에서 버려진 일, 집이 팔린 일, 고시원에 혼자 남겨진 일까지. 박지연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위임장 위조는 확실하신가요? 네, 제가 직접 찍은 도장이 아니에요. 그럼 도장을 따로 보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도윤이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치매에 걸릴까 봐 맡겨뒀거든요. 박지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인감 위조죄로 고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모 유기죄도 추가할 수 있고요. 부모 유기죄요? 네,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이 부모를 고의로 버리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휴게소에서 버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숙의 눈이 빛났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감 위조는 10년 이하 징역, 부모 유기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가능하고요. 민사소송이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매매가 무효라면 원상회복도 요구할 수 있고요. 박지연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어머님께서 재산이 없으시면 변호사 비용이 정숙이 가방을 열었다. 은행에서 받은 잔고, 증명서와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박지연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눈이 커졌다. 어머님, 이게 모두 어머님 자산인가요? 네, 남편이 남겨준 것들이에요. 도윤이는 모르는 재산이고요. 총 3억 6천만 원. 박지연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에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진지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였다. 어머님, 이 정도 자산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말인가요? 네, 아드님 쪽에서는 어머님이 무일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들이 빼앗은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박지연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집값 3억 2천만 원을 되찾고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받으면 최소 5억 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제안이요? 단순히 돈을 받는 것보다 사회적 제재까지 가하는 건 어떨까요? 정숙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의미인지요?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 유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거든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론화시키면 아드님의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도윤의 직장, 설인의 인맥, 그들의 체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준비하죠. 먼저 고발장을 작성하고 기자회견은 다음 주로 잡겠습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달력을 확인했다. 기자회견 전에 아드님 쪽에 통지서를 보낼까요?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습적으로 진행하세요. 그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정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졌다. 법과 언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그날 저녁 정숙은 고시원에서 도윤과 설인의 근황을 확인했다. 도윤의 페이스북을 보니 새 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40평이 넘는 아파트였다. 자신이 40년간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설인의 인스타그램도 확인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 모두 정숙의 돈으로 누리는 호사였다. 잘도 즐기고 있네. 정숙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휴대폰 화면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꿈속에서 정숙은 법정에 서 있었다. 도윤과 설인이 피고석에 앉아 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리고 판사가 말했다. 피고들은 유죄입니다. 정숙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박지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 기자 15명이 참석했다. 부모 유기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정숙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더욱 비장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65세 이정숙 어머님이 겪은 참담한 일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정숙 어머님은 40년간 아들 한도윤 씨를 키우며 온갖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님을 휴게소에 버리고 집을 팔아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감을 위조해서 집을 판 것입니다. 어머님은 집이 팔린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집값 3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드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박지연 변호사가 자료를 확인했다. 한도윤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이렇게 대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때 정숙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다. 저는 40년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분명하고 또렷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제가 아플 때도 항상 아들 걱정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이었다. 결국 저는 짐짝처럼 버려졌습니다.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이제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저 같은 부모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숙이 자리로 돌아가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아드님과 연락은 되나요? 합의 의사는 없나요?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요? 박지연 변호사가 대답했다.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합의 의사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머님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40년 키운 아들, 어머니를 휴게소에 버리고 3억 편취, 대기업 과장, 65세 모친 유기, 인감까지 위조, 며느리와 함께 모친 버린 불효자, 사회 충격.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진짜 인간 쓰레기네. 저런 놈이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회사에서 자르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40년 키운 보람이. 며느리도 공범이네.
둘 다 감옥에 보내야 해. 오후 5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부장의 전화였다. 도윤아, 너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부장님, 무슨 일인가요? 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도윤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부장님 사무실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 사무실에 들어가자 인사팀장도 함께 있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도윤아, 이게 뭐야? 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였다. 도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이름과 소속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이건 뭔가 오해가. 오해? 내 어머니가 직접 기자회견한 거 아니야?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그 순진한 어머니가? 도윤 씨, 일단 무급휴직 들어가셔야겠어요.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에요. 언론에서 계속 연락 오고 있고요. 팀장님, 저는 정말 일단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법적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출근 정지예요. 도윤은 좀비처럼 회사를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놈이 우리 회사에 부모를 휴게소에 버리다니. 인사팀에서 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집에 도착하자 설인이 TV를 보고 있었다. 저녁 뉴스였다. 그리고 화면에는 정숙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65세 어머님이 아들에게 당한 참혹한 배신. 설인이 도윤을 보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나도 몰라.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끝장났어. 내 직장은 어떡하라고. 설인도 직장에서 연락이 왔었다. 학원 원장이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다. 학부모들이 항해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윤아,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어머니한테 연락해보자. 도윤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어머니, 왜?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어머니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짓! 기자회견이요.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도윤은 당황했다.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해요. 만나서. 이제 와서 만나자고? 어머니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면. 돈! 정숙이 웃었다. 섬뜩한 웃음소리였다. 도윤아, 이제 시작이야. 네? 내가 너희한테 당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당해봐. 어머니,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그날 밤 정숙은 고시원에서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도윤이 올라와 있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숙은 중얼거렸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똑똑히 느껴봐.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복수의 불빛처럼 보였다. 며칠 후 도윤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설인도 학원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난 것이었다. 그리고 정숙은 법원에서 승소했다. 집값 3억 2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억 원, 총 5억 2천만 원을 받아냈다. 마지막 법정에서 정숙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차가운 승리의 미소만 있을 뿐이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